내 배 속의 아이는 우리 가문의 핏줄이 아니다.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외침과 함께 저는 북한산 벼랑 끝에 버려졌습니다. 마차가 사라지자마자 저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배를 감쌌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아시면 감히 버리지 못하셨을 텐데요. 과연 만사 과부가 숨긴 이 아이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야담 책방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눈발이 휘날리는 북한산 중턱에서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것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안도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노 씨가 저를 이곳에 버린 것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눈 덮인 산길을 내려다보며 입꼬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군요. 배 속의 아이가 꿈틀거리자 저는 부드럽게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는 노 씨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가 절대 아닙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아직 이 아이의 진짜 정체를 모르고 계시는군요. 저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송가의 진정한 적통이자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노 씨는 아직도 저를 약한 며느리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왔는지 그녀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두었고 노 씨는 제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을 뿐입니다. 산 아래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그 방향을 향해 걸었습니다. 친정에서 미리 보내둔 칠복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3개월 전부터 이 산에서 사냥꾼으로 위장하며 완벽한 은신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노 씨가 저를 버릴 장소까지도 저희가 미리 유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 저를 죽이려 했다면 확실히 죽였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찬바람이 볼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저는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복수의 불길이 온몸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으니까요. 노 씨가 제게 가한 모든 모욕과 구박, 그리고 남편의 죽음까지도 이제는 저의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송가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와 함께 당당하게 돌아가 그들 모두에게 진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산속 오두막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이번 겨울이 지나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노 씨는 물론이고 송가의 모든 사람들이 저의 진짜 모습을 보고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만삭의 몸으로 홀로 이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야 하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미 완벽한 복수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것입니다. 마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저는 비로소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북한산의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저는 오히려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을 때가 되었군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앞에서 보여주었던 순종적이고 나약한 며느리의 모습은 모두 연기였습니다. 3년 동안 매일같이 당해야 했던 모욕과 구박, 그리고 남편을 잃은 슬픔까지도 모두 참아가며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노 씨는 저를 우습게 보았지만 그것이야말로 그녀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저는 결코 그런 약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배 속의 아이가 다시 한번 움직이자
저는 손바닥으로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얘야, 이제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아이는 노 씨가 그렇게 혐오하는 천한 핏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아이야말로 송가 가문에서 가장 고귀한 혈통을 이어받은 정통 후계자였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저에게 남긴 마지막 비밀, 그것이 바로 이 아이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노 씨는 아직도 진실을 모르고 있었고, 그것이 바로 저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이 아이의 정체를 알았다면 절대로 저를 이곳에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지와 탐욕이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눈발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지만 저는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친정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칠복은 이미 2달 전부터 이곳에서 사냥꾼으로 위장하며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저를 따라다니며 보살펴준 충성스러운 하인이자 이번 계획의 핵심 동반자였습니다. 저희는 이미 노 씨가 저를 어디에 버릴지까지도 정확히 예측하고 모든 준비를 마쳐두었습니다. 산 아래 그 작은 불빛이 바로 저희가 마련한 안전한 은신처의 신호였습니다. 노 씨는 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저에게 완벽한 자유를 선사한 셈입니다. 이제 저는 아무런 제약 없이 복수 계획을 실행해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작은 불빛을 향해 걸어가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칠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저희 친정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내였고 어려서부터 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보호해준 든든한 보호자였습니다. 칠복아, 내가 잘 준비해두었겠지. 눈발이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서도 저는 확신에 찬걸음으로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이미 3달 전부터 이 상황을 예견하고 모든 준비를 지시하셨습니다. 노 씨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 그녀가 저를 버릴 장소까지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산의 이 외진 곳이야말로 그녀가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였고 저희는 그에 맞춰 완벽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아가씨. 멀리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칠복이 눈 쌓인 오솔길 끝에서 손을 흔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40줄의 든든한 체격에 갈색 누더기 옷을 입고 사냥꾼으로 완벽하게 변장한 그의 모습은 정말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가씨. 그는 저에게 다가와 깊숙이 저를 올렸습니다. 칠복아, 정말 수고했다. 저는 그의 충성심에 감동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네, 아가씨. 칠복은 자신 있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방과 산파 할멈,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후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칠복이 안내한 오두막은 생각보다 훨씬 아늑하고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아가씨가 새롭게 태어나실 곳입니다. 그의 말처럼 이곳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저희 부활을 위한 성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온돌이 깔려 있었고 산파 일을 도울 할멈도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벽 한편에는 제가 좋아하는 책들과 붓과 먹,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각종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완벽하구나, 칠복아. 저는 감격하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할 수 있겠다.
칠복은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아가씨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극의 막이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틀이 지난 후 드디어 제가 기다리던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시각부터 시작된 진통은 점점 더 심해져 갔고 저는 이제 정말로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가씨, 이제 정말 시작인가 봅니다. 산파 할멈이 저희 상태를 살피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멈은 이미 수십 명의 아이를 받아낸 경험이 풍부한 분이었고 저는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칠복은 오두막 밖에서 끓인 물과 깨끗한 천들을 계속 준비해 주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따뜻한 온돌 덕분에 아늑하고 포근했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도 마음만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야말로 제 복수 계획의 핵심이자 송가를 다시 일으켜 세울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으앙, 으앙.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가씨. 산파 할멈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갓 태어난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입니다. 제 품 안의 작은 생명을 내려다보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송가의 진정한 후계자이자 노 씨가 그토록 없애려 했던 정통 혈통의 아이였습니다. 내 아들아, 넌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란다. 아이는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앞으로의 싸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며칠이 지나자 저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아가씨의 체력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산파 할멈도 저의 회복 속도에 감탄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에 대한 강한 의지와 아이를 지키려는 모성애가 저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준비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저는 칠복을 불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아가씨, 언제쯤 하산하실 계획이십니까? 칠복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의심을 받을 수 있었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움직이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까지는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을 다듬어야 합니다. 눈 덮인 산속에서 보내는 이 겨울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준비 기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봄이 찾아오자 저는 드디어 산을 내려올 때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석 달이 넘었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할 때가 되었군요. 저는 칠복에게 미리 준비해둔 계획을 꺼내 보였습니다. 아가씨께서는 이제 연화라는 이름의 포목점 주인으로 다시 태어나시는 겁니다. 친정에서 미리 마련해둔 새로운 신분과 행적이 모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에 있는 작은 포목점 하나를 매입해 두었고 그곳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연화. 저는 그 이름을 입으로 중얼거려 보았습니다. 이제 서희는 죽었고 연화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노 씨를 비롯한 송가의 모든 사람들은 저를 알아볼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한양 저작거리는 여전히 북적거리고 활기찼습니다. 저는 아이를 업고 포목점 앞에 섰습니다. 연환의 포목점이라고 쓰인 간판이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가게 안은 이미 칠복이 미리 와서 정리해둔 덕분에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비단과 명주, 그리고 여러 가지 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특히 고급 비단들은 송가에서도 탐낼 만한 품질이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계획을 실행할 차례군요. 저는 가장 아름답고 값비싼 비단 몇 필을 골라 포장했습니다. 이 비단들을 들고 송가를 방문하여 노씨와 직접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머리 모양도 바꾸었고 화장법도 완전히 달리했으며 말투와 행동까지도 모두 다르게 연습해 두었습니다. 더군다나 노씨는 저를 이미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눈에 저는 그저 비단을 파는 평범한 상인일 뿐이었습니다. 송가의 대문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던 이곳에 이제는 남남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비단 행상이요. 문지기에게 말을 걸자 그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비단이냐? 한양에서도 보기 드문 고급 비단들입니다. 저는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주인께서 보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것입니다. 문지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드디어 노씨와 직접 대면할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안채로 향하는 길목에서 저는 옛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고, 노씨의 구박에 눈물 흘렸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약한 며느리가 아니라 강인한 복수자로 돌아온 것입니다. 곧 노씨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노씨가 있는 안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노씨는 여전히 거만하고 위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50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자주색 비단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온갖 금은보화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비단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어디 보자. 그녀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머리 모양부터 화장, 말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든 것을 바꾸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더군다나 노씨는 저를 이미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설사 조금 닮았다 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 비단들을 보시지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린 후 준비해온 고급 비단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오, 이것은 정말 좋은 비단이로구나. 노씨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역시 그녀는 좋은 것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푸른 비단은 어디서 구한 것이냐? 중국에서 들여온 최고급 비단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섞어가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 비단들은 친정에서 미리 준비해둔 것들로 모두 최상급 품질이었습니다. 노씨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그녀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물건이 필요했으니까요. 값은 얼마냐? 이 정도 품질이라면 보통 100냥은 받아야 하지만 저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첫 거래이니 80냥만 받겠습니다. 노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이 비단들을 모두 사겠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댁에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마치 호기심 많은 상인처럼 물어보았습니다. 워낙 좋은 비단들을 많이 사시니까요. 노 씨는 우쭐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골칫거리 하나가 사라져서 말이야. 골칫거리라고 하시면 아들이 일찍 죽어서 남은 며느리가 있었는데 배까지 불러서 큰일이었지. 노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산에다 버려버렸지. 노 씨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만삭인 여자를 눈 덮인 산에 버리다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여자가 얼마나 잔인하고 악독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수에 대한 의지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비단이 들어오면 이 댁부터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자주 와라. 노 씨는 만족스럽다는 표정으로 손짓했습니다. 저는 깊숙이 절을 올리고 송가를 나섰습니다. 첫 번째 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송가에서 나온 후 저는 곧바로 포목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송가 주변을 돌아다니며 옛날에 자주 다니던 길들을 걸어보았습니다. 특히 남편과 함께 산책했던 뒷마당의 작은 정원이 그리웠습니다. 그곳에 가보고 싶군요. 저는 해가 질 무렵 다시 송가 근처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문이 아닌 뒷문 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별당으로 통하는 작은 길이 있었고 예전에 남편과 함께 자주 걸었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둘러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가운데 저는 조심스럽게 송가의 뒷담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집이 아닌 적의 소굴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누구시오? 낮은 목소리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들켜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저기 나무 뒤에 계신 분 나오시지요. 그 목소리는 분명 남자 목소리였고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석. 그것은 남편의 중마고우였던 윤석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준수한 외모의 학자다운 품격을 지닌 그는 예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혹시... 윤석이 저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서희가 아닙니까? 그의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변장을 했다지만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그가 저를 알아본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연화라는 포목점 주인입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은 계속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그렇고 분명히 서희와 똑같은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분을 모릅니다. 저는 끝까지 부인하며 그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이 갑자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서희, 정말 당신 맞지요? 그의 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죽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속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윤석은 남편만큼이나 저를 잘 아는 사람이었고 아무리 변장을 해도 그를 속이기는 어려웠습니다. 윤석 오빠. 저는 결국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서희로구나. 윤석의 얼굴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었소? 긴 이야기입니다, 오빠. 저는 그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윤석은 제 이야기를 듣고 분노에 떨었습니다. 노 씨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네. 하지만 저는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도와주겠소. 윤석의 말에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든든한 동지가 생긴 것입니다. 윤석과 함께 송가의 서재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노 씨가 감추고 있는 모든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윤석은 작은 등불을 켜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재는 예전 남편이 자주 사용하던 곳이었고 저에게는 매우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장 가득히 꽂힌 서책들과 붓과 먹이 정리된 책상, 그리고 구석에 놓인 작은 금고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저 금고 안에 중요한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윤석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열까요? 걱정 마세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종종 금고를 여는 것을 본 적이 있었고, 그때의 숫자 조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노 씨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면 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금고 앞으로 다가가서 기억하고 있던 숫자들을 하나씩 맞춰보았습니다. 찰칵. 다행히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예상했던 대로 중요한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윤석이 한 장의 문서를 꺼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송가 전 재산에 대한 명세서인데, 저도 그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문서에는 노 씨가 남편이 죽은 후 가문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횡령이군요. 윤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노 씨는 송가의 정당한 상속자인 저와 제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친정 식구들에게도 상당한 돈을 빼돌려 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문서만 있으면 관아에서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더 중요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금고 안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때 금고 맨 아래에서 또 다른 중요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꺼낸 문서를 본 윤석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죽기 직전에 쓴 진짜 유언장이었습니다. 분명히 노 씨가 조작된 유언장을 내놓았는데, 저는 그 유언장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남편은 분명히 모든 재산을 저와 태어난 아이에게 물려준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또한 노 씨에게는 생활비 정도만 지급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윤석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노 씨의 모든 악행을 밝혀낼 수 있겠군요.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재빨리 문서들을 정리하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어서 나가야 합니다. 윤석이 등불을 끄고 저를 재촉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서재를 나와서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 들키지 않았고
중요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이제 노 씨를 상대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나온 후 저는 윤석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피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윤석은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희, 이 유원장을 보니 더욱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윤석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 남편이 죽기 직전에 나를 불러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윤석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일까요?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그가 말하기를 내 아내와 아이를 꼭 지켜달라. 특히 아이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윤석의 말에 저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윤석은 계속해서 그날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만약 내가 죽으면 서희가 낳을 아이의 출생에 대해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아이야말로 우리 송가의 진정한 혈통이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저와 아이를 사랑했고 우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윤석이 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나에게 이것을 맡기며 만약 서희가 위험에 처하면 이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이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의 서희에게. 편지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나는 이미 내 죽음을 예감하고 있다. 어머니의 독에 당한 것 같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남편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노 씨가 남편을 독살했다는 것인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거라. 나는 이미 모든 준비를 해두었다. 우리가 함께 키울 아이는 분명 건강하게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야말로 송가의 미래다. 만약 어머니가 너와 아이를 해치려 한다면 윤석이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두어라. 아이의 왼쪽 어깨에 있는 작은 점이 송가 혈통의 증거다. 이 대목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이의 왼쪽 어깨에도 정말로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고 있었을까요? 너와 아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 사랑하는 서희야.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고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저희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군요. 윤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 씨를 상대로 한 우리의 복수는 정당한 것입니다. 남편의 편지를 읽고 며칠이 지난 후 저는 드디어 노 씨를 상대로 한 본격적인 함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를 관하로 끌어내야 합니다. 윤석과 함께 세운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노 씨가 관심을 가질 만한 거짓 정보를 흘려서 그녀를 밖으로 유인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미끼를 사용할까요?
윤석의 질문에 저는 이미 준비된 답을 말했습니다. 돈입니다. 노 씨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그녀의 끝없는 탐욕이었습니다. 저는 칠복을 통해 노 씨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관아 근처에서 큰 상거래가 벌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거래에 참여하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노 씨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했던 대로 노 씨는 이 소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 그 상거래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고 마침내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넘어가는군요. 윤석도 노 씨의 탐욕에 혀를 찼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노 씨는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관아 근처로 향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미 그녀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고 완벽한 준비를 마쳐두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준비되었습니까? 저는 윤석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횡령 증거 서류, 진짜 유언장, 그리고 남편의 편지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석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관아 앞마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희가 미리 부른 목격자들과 증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관리들도 사건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오는군요. 멀리서 노 씨의 가마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함정에 빠진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노 씨는 주변을 둘러보며 약속된 상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거래가 아니라 법의 심판이었습니다. 노 씨. 관리가 그녀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노 씨는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체포합니다. 관리의 선언에 노 씨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를 왜 체포한다는 것이냐? 그녀는 화를 내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송가 재산 횡령 및 정당한 상속자 살해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관리가 혐의를 읽어내려가자 노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윤석이 준비한 모든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었고 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남편의 진짜 유언장이 공개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조작이다. 노 씨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필체 감정 결과 진짜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군중들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나타난 저를 본 노 씨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놀랐습니다. 저것은. 네, 저는 서희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이려 했던 그 서희입니다. 노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관아 앞마당은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를 본 노 씨는 마치 죽은 자가 되살아난 것을 목격한 듯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꿈이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비비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살아 있었고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놀라셨나요, 어머님?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노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를 북한산에 버려서 죽였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저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이 상황이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노 씨의 악행에 대해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만삭의 며느리를 사내 버린 악독한 시어머니입니다. 누군가가 소리쳤고 사람들은 노 씨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인가? 만삭인 여자를 눈 덮인 산에 버리다니. 사람들의 분노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관리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그리고 저에게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보시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시어머니의 구박이 시작된 것, 제가 임신했을 때 더욱 심해진 괴롭힘, 그리고 마침내 저를 산에 버린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그때 태어난 송가의 정당한 후계자입니다. 저는 품에 안은 아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있었고 그 모습이 더욱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아냈습니다. 이 아이의 왼쪽 어깨에는 송가 대대로 내려오는 혈통의 증표가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편지에서 언급한 그 점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관리도 직접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히 송가의 혈통이 맞는 것 같소. 이제 아무도 이 아이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윤석이 앞으로 나와 추가 증언을 했습니다. 저는 죽은 송가 도령의 친구였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은 남편이 노 씨에게 독살당했을 가능성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진짜 유언장과 횡령 증거들도 모두 제시되었습니다. 이 모든 문서들이 노 씨의 악행을 증명합니다. 관리가 문서들을 하나씩 검토한 후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순간 노 씨가 갑자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모두 조작이다. 저 계집이 꾸민 일이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명확했고 목격자들도 많았습니다. 노 씨, 당신은 정당한 상속자를 해치려 했고 가문의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며느리와 손자를 죽음의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관리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신을 감옥에 가둡니다. 노 씨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관리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억울한 일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녀의 마지막 외침이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악한 시어머니를 혼내줘서 고맙다. 저는 그들의 격려에 깊숙이 저를 올렸습니다. 오랜 복수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노 씨가 감옥에 갇힌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윤석과 함께 송가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는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노 씨의 횡령 사실을 정식으로 인정했고, 송가의 모든 재산이 정당한 상속자인 저와 제 아이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군요. 윤석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마음이 완전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노 씨가 감옥에서 어떤 상태인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가서 보고 싶습니다. 제 말에 윤석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보려고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의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고, 또한 제가 얼마나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감옥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노 씨는 작은 감방 안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옷차림은 온데간데 없고 누더기 같은 죄인복을 입고 있는 그녀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누가 왔느냐? 노 씨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저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왜 여기 왔느냐?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아직도 어머님이라고 부르는군요. 노 씨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를 비웃으러 온 것이냐? 아닙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엇을 말이냐? 노 씨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제 질문에 노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야 병으로 죽었지. 아닙니다. 저는 남편의 편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남편은 독에 죽었고 범인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노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왼쪽 어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송가 대대로 내려오는 혈통의 증거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 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그토록 없애려 했던 이 아이야말로 송가의 진정한 후계자입니다. 노 씨는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서희야,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워다오. 노 씨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저는 깊숙이 절을 올리고 감옥을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났습니다. 노 씨와의 마지막 만남을 끝내고 돌아온 저는 마침내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송가로 돌아가는 길에 윤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군요. 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품에 안긴 아이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야말로 저에게 복수의 힘을 주었고,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송가에 도착하니 모든 것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노 씨의 악독한 기운이 사라지고 나니 집안 전체가 밝아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인들도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고, 특히 오랫동안 노 씨의 횡포에 시달렸던 이들은 더욱 기뻐했습니다. 이제 정말 편안해졌습니다. 늙은 하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며칠 후, 윤석이 갑작스럽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희, 아이를 한번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궁금해하며 아이를 윤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은 아이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의 왼쪽 어깨에 있는 점 말고 다른 특징은 없습니까? 다른 특징이요? 저는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오른쪽 손목 안쪽에 작은 붉은 반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게 있네요. 그것이야말로.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왕실의 혈통을 증명하는 표시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왕실의 혈통이라니요. 당신 남편의 할아버지께서 실은 윤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선왕의 서자셨습니다. 윤석의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네, 왕실의 먼 친척벌 되는 혈통입니다. 윤석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 직계는 아니지만 분명한 왕실 혈통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요? 송가에서는 이 사실을 극비로 감춰왔습니다. 윤석이 설명했습니다. 왕실과의 연관성이 알려지면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특징들을 보니 분명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키려 했던 이 작은 생명이 이렇게 특별한 혈통이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노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전혀 몰랐을 겁니다. 윤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로 해치려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정말 아이러니하군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왕실 혈통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 순간 저는 운명의 신비로움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길대로 흘러간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왕실 혈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저는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진실이 앞으로 저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윤석이 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때 생각하시지요. 윤석의 말이 옳았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송가의 모든 재산을 되찾은 저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 평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외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아는 듯 윤석이 자주 송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남편의 친구로서 도움을 주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희. 어느 날 저녁, 윤석이 정원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아이를 재우고 나와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매화나무 아래 앉은 우리 사이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윤석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당신을 지켜봐 왔습니다. 저를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당신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였습니다. 윤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친구의 아내로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잠시 말을 멈춘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윤석의 고백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윤석 오빠. 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복수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는 용기를 내어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옆에 있을 때면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이 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매화꽃이 피어나는 봄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도 마치 우리의 마음을 아는 듯 평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석과의 혼례를 올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송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노씨의 어둠이 걷히고 나니 집안 곳곳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하인들도 모두 밝은 표정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이 가장 기뻤습니다. 아버지, 이제 돌이 지난 아이가 윤석을 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윤석은 친아버지처럼 아이를 사랑해 주었고 아이도 그를 진짜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빨리 크다니. 윤석이 아이를 안으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똑똑하게 생겼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절망에 빠졌던 저에게 이런 행복이 다시 찾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서희, 정말 다행이다. 윤석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어.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이와 함께 남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무덤은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봄꽃들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노 씨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우리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윤석 오빠가 저희를 잘 돌봐주고 있어요. 저는 아이를 무덤 앞에 앉히며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고 맡겼던 윤석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는 마치 아버지를 만나는 것처럼 무덤을 만지며 옹알거렸습니다. 아빠. 아이의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 아이를 얼마나 예뻐했을까요? 여보, 우리 아이가 왕실 혈통이래요. 저는 남편에게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이 아이가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무덤 참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석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어떠셨어요?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만의 행복을 만들어가면 되겠네요. 윤석의 말에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는 윤석의 무릎에 앉아 밥을 먹었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저는 윤석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복수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계속 이런 평범한 행복을 지켜나가요. 윤석도 제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송가의 정원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복수의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진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희의 복수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감상을 남겨주시고, 더 많은 야담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